요즘 이제 미술이 워낙 이제 일상생활이 되어 있는 그 상황이 되어서 이제 우리 회원분들이 그렇게 미술 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주로 철학, 역사,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부분 쪽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접근하고 있는 그런 상태.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어떻든 이제 한번 다 봤고요. 그리고 이제 철학 중에서는 그 부분과 요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책이 이런 책입니다. 거의 요즘 독서량이 하루에 한 7시간 정도를 하다 보니까 거의 책, 세이드라는 사람이 전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해서 한 800페이지 돼요. 이 책은 동양, 서양에서 바라보는 우리 이제 서양의 동양에 대한 어떤 것을 정의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동양이라는 자체는 부정적이라는 거죠. 백인 남자, 서양, 그리고 이제 주로 그 당시에 1800년대, 1700년대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줄을 이루다 보면 우리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우리 많이 들어봤죠. 앵그르 그림에서 나오는 그런 들라크루아가 이야기하는 오리엔탈리즘 이런 것은 그냥 동양에 있는 그런 그 약간의 오달리스크를 약간 비하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오달리스크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동양 사상이라는 거죠. 그 뭐냐? 동양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사상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학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일본, 중국이나 일본은 사실은 알고 보게 되면은 거의 극동에 가까워요. 이네들이 이야기하는 오리엔탈은 근동이에요. 중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이 아시다시피 문명 국가로 들어가요. 그죠? 왜냐하면 그 영국이 수에즈 운하를 수에즈 운하를 만든 거 맞죠? 그걸 이제 자기네들의 자본으로 해서 그걸 이렇게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게 1869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상당히 일찍 했어요. 메이지 유신이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1868년이에요. 그 전해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영국하고 같은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식민지 사관이라든지 일본의 문명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제가 이틀 전에 제가 다 끝냈어요. 동양 이게 중국하고 이제 이쪽으로 읽어보면 일본이 중일 전쟁을 통해서 러일 전쟁, 청일 전쟁을 통해서 만주 사변을 통해서 그네들이 장악하는 그런 메이지 유신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식민지에서 이제 독립을 하는 것들 자체가 상당히 달라요. 유럽에서 이제 독립이라는 자체는 대부분 민족이죠. 민족에서 올라온다. 그래서 우리가 로망스라고 하는 것은 로맨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그 국민 악파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그 차이코프스키라든지 핀란드에 있는 그런 그 음악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국민 악파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민족을 통해서 우리만의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독립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때의 차이코프스키가 1840년 사람이니까 거의 1880년 이 정도 됐을 때 농노제 폐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1905년이 되게 되면은 그 친구들은 혁명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죠? 레닌 혁명하고. 그렇다는 것은 독립이라는 것 자체가 서유럽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동유럽도 마찬가지고. 그 최전선에 있는 나라가 1830년에 요건 알아두면 상당히 좋아요. 벨기에하고 그리스가 독립해요. 그리스는 어디 있죠? 발칸반도에 있다. 그죠? 그리스는 누구한테 잡아먹혔을까요? 오스만 투르크겠죠.
근데 그 당시 이제 그쪽에 있는 슬라브족들은 어떤 것들이네? 그리스, 세르비아,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그쵸? 이쪽으로 가면 아제르바이잔 있고, 조지아 있고,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무슨 크스탄이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쪽으로 가면 이제 러시아 쪽에 있는 나라고, 이렇게 올라와서 바로 올라가면 이쪽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조금 더 올라가면은 폴란드 저 위쪽에 체코슬라바키아 위에 있는 게 폴란드, 리투아니아, 그쵸? 러시아하고 같이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요 라인이 슬라브족이에요. 그럼 얘들은 무슨 언어를 쓰겠어요? 슬라브 언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쪽에 있는 나라는 헝가리예요. 근데 제가 그때 헝가리는 무슨 언어를 쓴다 그랬어요? 마자르인이에요, 그들은. 걔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헝가리하고 오스트리아하고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같이 했잖아요. 그쵸? 요즘 나오는 저쪽에 뭐죠? 클림턴 할 때 한번 이야기했죠. 요제프하고 이야기할 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근데 오스트리아는 무슨 말을 쓸까요? 독일어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는 저때 강의할 때 여기 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1차 세계대전 빵 하고 난 뒤에 완전히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는 나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지금 딸락 하나 흑 하고 난 뒤에 나라 하나 없어졌다가 다시 오스트리아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독일에다가 갖다 바쳐요, 그냥 나라를.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황당하잖아. 우리 같으면 독도도 우리 땅이라고 그러는데 오스트리아를 그냥 갖다 바치네? 쑥 하고. 근데 헝가리는 헝가리는 막 독립하려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요제프에 있는 코코슈가부터 시작해서 크림타고 그림을 설명을 했고, 헝가리에 있는 뭉카치 그림 보여줬잖아요. 다르잖아요. 왜 다르냐? 나라가 달라요. 민족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네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민족이란 말이에요. 민족. 자, 민족이 나오게 되면은 더 중요한 거는 뭘까요? 언어예요. 그죠? 언어죠.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오리엔탈리즘을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리고, 요거 유럽 문화사는 1, 2, 3, 4, 5, 5까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있고. 요 책은 보셨나요? 혹시? 시에나의 한 달. 못 보셨어요? 네. 아주 유명한 리비아에 사는 그 작가의 아버지가 납치?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내가 이름이 자꾸 요새 나이가 들어가요. 잘 기억이 안 나. 마타르라는 친구예요. 아버지가 이제 마타르겠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납치를 당해서 지금까지도 생사무소식.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시에나에 있으면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시에나에 거기에 있는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힐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이 사람 되게 유명한 학자예요. 그래서 시에나 학파라는 것 자체, 여러분들이 아마 시에나 가보셨죠? 네. 거기에 로렌체티, 암브리오, 두초 등등, 마레티니 이런 사람들 막 나오잖아요. 시에나 학파는 인터내셔널 고딩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피렌체 학파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그림이 빠지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요즘 이게 뜨고 있는 책이죠. 블링리라고. 요번에 한국에 왔더라고요. 몰랐는데 SNS에 이게 떠서, 이 사람은 제가 저번에 책을 읽고 그냥 끝냈어요. 그냥 책 읽고 끝내버렸는데 워낙 우리나라에서는 히트를 치더라고요. 작가가 한번 오게 나면은 이거 되게 히트를 쳐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돼서 이제 뉴요커라는 잡지에 취직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자기 형이 되게 수학을 잘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암 때문에 죽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정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보게 되었는데 그림에서 이 사람이 영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5년 동안 다시 미술을 공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매츠, 그러니까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이 되면서 이제 그 생활로 접어 들어가는, 그러니까 아장스망이 있으면서 자기 직업을 버리고 이 사람은 경비원이 되어서 미술을 쭉 보는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는, 미국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애들이 이제 미술관에 오나 봐요. 저는 잘 그런 시간에 못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많아요. 둘이서 이제 조곤조곤, 이 사람은 경비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들 둘이가 막 뭐 굉장히 심각하게 이해. 그래서 쭉 가보니까 요런 종이에 이제 이렇게 그 뭐랄까 타이핑했던 글자가 물음표하고 나온 게, 너희들은 그리스 신화를 믿느냐? 믿지 않으면 그런 게 따르는 그림 2가지로 해서 설명을 해봐라 라는 게 숙제예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좀 도와주련? 오케이, 여사무사 뭐 이런 거 쭉쭉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어때요? 그쵸?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죠? 자, 요거는 알랭 바디우라고 프랑스의 상당히 유명한 그 구조주의 철학자가 있어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양반인데, 이 사람이 이제 비트겐슈타인을 정리한 책이에요. 그걸 이제 이 사람은, 이 책은 그게 아니라 블랙 르누아르라 그래서 이 블랙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색깔의 이미지를 이 사람 나름대로 검은색 하나로 철학책을 써요. 한번 읽어보세요. 멋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그게 아니네. 요새 깜빡. 누가 이 그림을 올렸어요. 우리 그래서 처음에 저는 안 보여서, 아시잖아요. 제가 우리 단톡방에 제가 뭐 등장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확대를 했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다시 해서 뭐 어떻게 또 찾다가 보니까 세간티니 그림은 내가 알지만 이거 그림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SNS 찾아서 이제 보니까 쫙 했는데 이게 나오더라고. 이건 뭐지? 처음 보는데. 야, 이게 뭐 이런, 이거는 클림트의 어떤 그런 데코레이션의 디자인적인 요소는 있는데 뒤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 액티비티가 장난이 아니란 말이야. 세간티니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사람 절대로 아닌데, 이런 거는 주로 호들러한테서 나오는 건데, 그리고 스위스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액티비티가 힘이 그렇게 넘치는 민족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스위스 화가들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해서 오늘 스위스 화가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요. 그 스위스 화가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제일 가고 싶은 도시가 스위스예요. 스위스인데 뭐 늘 이제 책으로만 봤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책의 지도로만 설명드린다는 거. 모르겠어요. 언제 갈지. 비행기편이 열리면, 제가 개인 비행기를 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관심 있는 부분에 이제 시에나파하고 이제 피렌체파에 대해서 아까 이제 그 그림에 히림이 이야기했던 그 시에나파에 대한 얘기 잠깐 같이 볼게요. 여기 시에나파예요. 맛만 보세요. 어때요? 피렌체하고는 프라 안젤리코, 필리포 리피, 조토, 그네들 그림하고는 달라요. 왜 그러냐? 여기는 비잔틴이 들어와요. 오케이? 그래서 이 양식을 비잔티노 이탈리안 양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나파라 그래요. 나중에 제가 날 잡아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요런 거예요. 조토예요. 조토도 이래 했어요. 훌륭하다 그랬죠? 그런데 그거는 미술 사적으로 구성 이런 것들이고, 그냥 우리가 얼핏 봤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거는 뭘까? 그거는 시에나파하고는 달라요. 피렌체하고.
조토는 피렌체죠. 그죠? 오케이. 브릴리. 이 사람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경비원이 자기가 있으면서 요번에 한국에 와서 이제 사인해주고 했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또 가서 이제 많이 사인을 받았대요. 저기 매체에 있는 건데 요 그림 뭔가 확대해 볼까요? 요거 불교 그림도 아니고 뭐 좀 이상하죠. 몽골이나 뭐 그죠? 요것도 오리엔탈리즘에서 이슬람, 슐탄, 마호 이쪽에 있는 무하메드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도자는 그림은 난리가 나죠. 성상 파괴예요. 이 사람들은 유일하게 마호메드 2세를 이 사람 나이는 누구냐면 1400년 1453년도에 서로마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사람. 오케이? 1450.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린 거예요. 누가 그리냐? 벨리니. 벨리니 앞에 있는 거는 내가 이름이 잘 기억 안 나. 1430년생. 조반니 벨리니의 그 만테냐하고 같이 있는 저거 서로 천안매부 사이. 조반니 벨리니겠죠? 요때 그린 거예요, 이게. 왜? 이 사람이 왜 그렸겠느냐? 벨리니가 가서 그렸겠지만 이 사람은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컨스탄티노플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 이때는 오스만 투르크가 아니죠. 오스만 투르크지. 쭉 와서 그 콘스탄티노플의 아나톨리까지 오게 되면 그쪽에 그리스의 저쪽까지 넘어올 수 있는 베네치아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벨리니는 베네치아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디에서 그렸다라는 것은 모르겠으나 이게 매체에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림이. 다음. 매체에서 탑5. 요 그림이. 근데 중요한 거는 우기요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탑이 들어가요. 요것도 있고. 그쵸? 이것도 있고. 이불도 그쪽에서는 매체에서는 상당히 대접받고 있는 우리나라. 요거는 얀스틴, 베르메르크도 있고. 자, 이제 스위스화가 들어갈게요. 자, 이 사람 나이나 뭐 이런 거 묻지 말고 그냥 이런 사람이고 그림만 볼까요? 뒤에까지 한번 가볼게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쑥 지나갔어요. 자, 다시 갑니다. 어떻든 우리 옛날에 봤던 1820, 30년 정도 스카겐, 앙크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르빠주 우리 약간 리얼리틱한 그림하고 되게 가깝지요. 예. 그 나이 또래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그림을 그리면 거의 어디에 왔다? 줄리앙에 온 거예요. 어디에? 프랑스 파리에. 예. 그럼 거의 뭐 1840, 50년 정도 생들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그 당시에 40년, 50년 생들이 공부를 할 때는 1860, 70이지만 이 사람들이 올 때는 거의 뭐 자기 나라에서 공부 좀 하다가 그죠? 프랑스 파리까지 와서 이제 공부하면은 뭐 한 70년, 80년 요 무렵이잖아요. 자, 70년, 80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보면 그 당시에 제일 잘 살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최고 잘 살았는. 그 거꾸로 들어가서 다시 들어갈게. 1400, 1500년대엔 어느 나라가 제일 잘 살 것 같아요?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네치아. 밀라노. 제노아 등등. 토스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뭘로 먹고 살았다? 전부 다 그리스 저쪽 이슬람하고 먹고 살았어요. 교역이지. 그럼 그 어디까지 가냐면 저쪽으로 넘어가서 완전히 절로 넘어가게 되면은 근동호를 통해 가지고 페르시아로 넘어가 가지고 저쪽까지 넘어가잖아. 중국. 그러니까 베네치아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체
프랑스가 수출품도 없어요. 프랑스는 그 당시에 뭐 1400년대에 뭘 했겠어요? 걔들은 뭐 했다? 1400년대에 100년 전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에드워드 5세하고 샤를하고 막 이렇게 있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로 그게 없어. 걔들은 이제 농업. 근데 얘들은 이제 필요한 거, 은 같은 거, 은은 되게 비쌌는데, 은을 어디서 제일 많이 썼느냐 하면, 스페인에서 제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가지고 왔어. 제일 많았던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 페르시아 이쪽하고, 인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많이 쓰는 교육을 하니까, 그 당시에 이탈리아 제일 잘 살았어요. 그래서 1500년대 살짝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500년 고 되는 제일 중요한 사람들을 외우라 그랬지. 영국에서는 헨리 8세, 스페인은 카를 5세, 프랑스는 프랑스와 1세. 요 세 사람들이 그때 근대화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떻든 그 분위기, 르네상스 약간 후반을 전체를 근대 국가라는 어떤 개념을 만든 본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만들었을 때 이 세 나라 국가가 제일 잘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1500년대에는 누가 제일 잘 살았냐 하면 무조건 수출해야 돼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막 만든단 말이에요. 갈리브부터 시작해서 갈릴레오 막 이런 나라들. 왜냐? 그래야 돈이 돌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중간에 그래도 프랑스 중에서도 돈을 좀 많이 벌었던, 손을 좀 만졌던 데가 부르고뉴. 그렇기 때문에 부르고뉴를 통해서 누가? 카를 5세, 그죠? 맥스밀리안이 부르고뉴 공주와 결혼했다? 그래서 노네가 필리프, 그 아들이 카를 5세. 페르디난드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지동생을 갖고 카를 5세는 전체를 가지고 있다가 자기 아들인 필리프 2세한테 스페인을 주잖아요. 또 누구? 네덜란드하고 부르고뉴를 먹으면서 요것을 스페인 합스부르크, 여기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를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요쪽에 먹고 사는데 얘들이 나중에 뭘 한다? 독립전쟁을 하잖아요. 1568년부터 시작해서 1648년 동안 80년 전쟁이라 그래요. 5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했고 나머지 30년을 뭐라 그런다? 30년 종교전쟁이라 그래요. 네. 그때 얘들이 독립을 하면서 엄청나게 잘 사는 부를 누린다. 그래서 뭐가 나온다? 튤립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튤립. 그죠? 네. 그리고 베르메르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잘 살았단 말이에요. 고르던 터에 베르메르가 그림이 갑자기 잘 그리고 있다가 돈이 돼야 되는데 돈이 안 돼. 그래서 베르메르가 부도나죠. 베르메르가 부도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왜 그림을 못 그려서 안 팔려서 이게 아니라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경제가 나빠진단 말이에요. 경제가. 누구한테? 프랑스가 와서 베르메르를 네덜란드하고 프랑스 루이 14세가 한방 붙어가지고 네덜란드를 개박살을 내버려요. 그때 루이 14세니까 막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슬슬 올라오죠. 누가 잘 살아요? 네덜란드는 살짝 지고 프랑스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이제 계몽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막 되면서 우리 저기 저 그림 중에 그 더비 오브 라이트라고 거기 그 바람 불고 하는 이런 거 막 새 날라가고 pompo 이런 거 나오죠. 그게 전부 다 뉴턴부터 시작해서 과학이 그쪽에서 발달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서서히 만들어지면서 뭐가 만들어진다? 산업혁명의 주체가 만들어진다. 산업혁명을 일으키게 된 가장 중요한 원료가 석탄과 철광이었단 말이에요. 영국은 그게 제일 많았어, 그 당시에. 그러면 그걸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된다? 석탄 들고 그냥 구루마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기차를 만들어요. 철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등, 영국. 쭉쭉쭉 가다 보니까 프랑스, 야, 안 되겠다 싶어서 얘들 올라오고 2등, 3등이 올라가는 게 독일, 비스마르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때 살짝 알고 있는 애가 누구냐? 미국이란 말이야. 자, 후발주자, 미국.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되다가 영국이 다시 1등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700년도, 1750, 60, 1800년도 넘어가면서 1789년도에 프랑스 대혁명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좀 비슷하게 왜냐하면 프랑스는
얘들이 뭐든지 간에 잘해도 프랑스는 자신 있는 게, 쪽수가 안 돼. 우리 백년전쟁 그 영화가 에드워드 5세 영화, 되게 재밌어요. 에드워드 5세 헨리 5세 영화 봤죠? 안 봤어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싸움을 해도 프랑스가 이겨요, 원래. 쪽수가 많으니까. 근데 얘들은 원래 잘 싸우는 민족이잖아. 노르망디에서 나오는. 프랑스 사람들은 생각보다 되게 유순해요. 1400년대 때는. 자, 그럴 때에 인구가 3배 많아요. 런던보다. 런던이 아니라 프랑스가. 근데 런던은 그 당시에 벌써 1750년도에 100만을 찍어요. 인구가. 저기 중국에 가면, 100만 안 돼. 한 80만 정도밖에 안 돼. 중국에 베이징 가면 베이징이 100만을 찍어요. 그때는 중국이 더 잘 살았어요. 1700년도.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나라가 왁구가 만들어져요. 자, 이래 하다 보면 시간 놓친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리얼리티가 이렇게 만들어진데, 리얼리티는 항상 우리가 리얼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꾸르베가 이야기하는 그 그림을 리얼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꾸르베가 딱 그리면 리얼리즘 이래 안 해요. 한참 100년이나 정도 있다가 비평가들이 이름을 붙여요. 그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꾸르베가 내가 사실적으로 그려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안 그려요. 그걸 항상 원동력으로 이끄는 게 누구냐면 문학이에요. 그죠? 사실주의 문학하고 낭만주의 문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 있던 애들, 바이런 부터 시작해가지고, 와츠부터 시작해서 프랑스도 발자크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빅토르 위고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넘어가면 보드렐르, 졸라, 이런 막 나오잖아요. 사실주의. 그래서 사실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이, 그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회, 경제, 정치가 한껏 엮이고 그 다음에 미술은 따라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은 스위스 화가 중에서는 상당히 초기 화가일 거다. 얘들이 스위스의 독특한 것을 만들어주지는 않았어요. 그죠? 네. 프랑스 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언어라는 것을 한번 볼게요. 자, 언어는 프랑스어, 영어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영어. 영어를 웨일즈도 없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런던어라는 것도 있어요. 프랑스에도 프랑스 파리어가 있고 브로고뉴, 브로타뉴, 아를로 수십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방언들이 엄청나게 섞여 있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왕정에서 재판이 열려 가지고 이렇게 억울합니다라고 와서 누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을 통역해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회 발전이 어떻게 돼요? 느려져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정립을 만들어 가는데 제일 먼저 만드는 사람이 그림 형제라고 있죠. 독일에. 독일 사전을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해요. 그러니까 독일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문학이나 이런 것들이 괴테가 상당히 빠른 나이에 그쪽에서는 없는 문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 갔느냐? 괴테가 괴테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이탈리아에 갔대,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에서 많이 생활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어떻든, 요렇게 그림을 그렸던 스위스 화가가 있었다. 자, 요런 모양을 보면, 세간티니가 나온단 말이에요. 알프스 산맥의 호수가 독특하니까. 그쵸? 요런 것들 보니까 이제, 세간티니가 어쩌면 이 사람이 영향을 조금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요거는 이제 시립미술관, 대한민국 시립미술관에 가면 박광진 님이라고 이제 그렸던 그림이에요. 홍대, 이분이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초가집을 그려서 특선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1978년이면은 거의 한 50에서 이제 60 들어가면서
이런 그림들을 그려요. 자, 이걸 제가 왜 가지고 왔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구상화를 그리고 있는 유일한 몇 분 안 되는 사람에 대한 비평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볼게요. 자, 요 상황이 요로 변하는 요런 것들은 대한민국 사람들 되게 잘해요. 그렇죠? 네. 자, 이건 철치예요. 보스턴파의 미국의 1790, 1800년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야. 이거는 더 이상 말 안 할 테니까 알아서 보십시오. 네. 자, 요거는 아까 시에낙파예요. 암브리오 로렌 채티 보면 여기 이제 댄싱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알레고리를 그림을 그렸는데 그 역사화를 그려요. 그 당시에 이 사람 나이가 1340, 50밖에 안 되면 얀바네이크보다도 훨씬 더 어리고 피렌체에서 이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유일한 사람은 치마부에하고 지오토밖에 없어요. 되게 어려요, 이 사람이. 나이가 되게 많은 걸로 들어가요. 둘이 비교하면 시에나파에서.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조토의 그림 중에서 역사화에 관련되어 있는 그림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제 눈 떠서 그리고 있는 정도였어요. 요거예요, 요거. 볼까요? 이건 종교화잖아요, 그죠? 이때가 벌써 피렌체는 어느 정도 도시국가로서는 그 상인들이나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성에 우리가 봉건제다라고 하는 것은 성 안에 들어와가지고 혜택을 누리는 거죠. 보호해 주는 거죠. 그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시티즌이라 안 그래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시티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영주가 정치를 잘하게 되면은 이런 생활을 할 거고 아니면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생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알레고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좋은 정치의 알레고리, 나쁜 정치의 알레고리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마키아벨리의 이제 국가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벌써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거죠. 정치에 대한 거. 그 안에 요소 중에서 도시 안에서 굉장히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는 댄싱, 그러니까 춤추는 사람들의 모양까지 그 안에 성 안에 그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오늘은 조금 다양하게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하나를 해서 쭉 가는 것보다 왔다 갔다 막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그 작가 중에 이분 아실 거예요. 그죠? 이상욱님. 자, 요거는 어떤 느낌이 드나요? 헤르난 파스 같죠? 느낌이. 네. 한국 화가 같을까요? 느낌이. 요즘 이렇게 하고 있는 화가들이 중국 애들이에요. 네. 장난 아니에요, 애들.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액티비티 좋아요. 보세요. 요거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화가예요. 나킴인가? NAKIM. 나킴이에요. 광주 출신인데. 보세요. 이 디자인도 되게 잘해요. 예. 이런 사람들은 정체를 제가 알아서 가르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1983년생 이런 사람들은 바이오그래피라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소속되어 있는 뜨는 것들 제가 괜찮은 화가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호흡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거 봐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자, 요거는요, 에디타 헐이라는 사람인데 1986년생이에요. 폴란드 사람인데
보세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에 대한 컨템포러리에 대한 어떤 안목을 가지세요. 요거는 한국에서 전시하고 있는 유리라는 우리나라 작가예요. 상당히 프로스펙티브하게 제가 보이는 작가들만 제가 나름대로 모으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씩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시에나,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고요. 자, 요거 보세요. 요런 모양들을 보면 그 당시에 조토나 치마부에나 마사초나 우첼로나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형태나 이런 것들은 되게 약해요. 그죠? 그 디테일이 보세요. 지금 현대 컨템포러리랑 똑같아요. 시에나 그림이. 그러니까 시에나 그림이 프랑스 사람들은 굉장히 이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인터널 고딕 양식 중에서 거기에서 나가는 것들이 자기네들 양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낭만주의 양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그게 아마 중세에 우리가 미학을 볼 때, 그때 에코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금이라든지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찾던 이유 중에 하나가 종교적인 미학에서 중세 미술은 인터널 고딕 양식으로 전수되어서 프랑스의 낭만주의와 굉장히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얘들의 그림을 보면, 자, 다시 볼게요. 피렌체 그림은 저번에 저쪽에 있는 플랑드라고 다르게 균형, 대칭, 절제 되게 강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보면 디포미티가 굉장히 있죠. 그죠? 왜곡되어 있고, 선이 비틀어져 있고,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는 약간의 매너리즘 화가처럼 엘 그레코 보듯이 그런 양상들을 1300년도에 벌써 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뭐가? 시에나가. 암브로지오 로렌제티라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그 당시에 풍경화인데 풍경화가 이때 그린 사람은 전 세계 가장 최초일 거예요. 자, 이거는 매처에 있는 사진 작가의 사진입니다. 요것은 노원구에 있는 은평구인가요? 노원인가요? 요번에 왔던 뉴욕파인데 제일 재미난 거는 여러분들께서 꼭 거기 가서 앉아서 그거 한번 보세요. 저기 시청각 교실에서 한번 들어봐요.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 아는 내용들이고 뭐 그 중에서 잘 모르는 그 추상 표현주의 화가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마크 로스코의 초기 그림들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 크레스너도 있고 뭐 엘스 캘리도 있고 요거는 바네 뉴먼이다. 그죠? 이건 마드웰이고요. 오케이. 쭉 지나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신상우 홍대 교수님의 그 조각 매체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림이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스위스 화가를 해야 되는 걸로 그림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빨리 제가 스위스 화가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다행스럽게 글자가 별로 없습니다. 저번에처럼. 그래서 글자 많으면 철학 있고 이러면 되게 골치 아파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제 강의 중에서 글자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주무시지 말고 그림에 전념해보게. 이런 거는 뭐 글자니까. 스위tzerland는 종교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원래 이 친구들은 마틴 루터가 1527년도에 루터파를 만들죠. 그죠? 근데 스위스에서는 얘들도 만들어요. 개신교를 제일 먼저 만들어요. 칼뱅. 그러면 거의 100%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네덜란드나 스위덴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90%예요. 근데
41.6이라는 게 제가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이쪽에서는 거의 프로테스탄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혹시 한스 홀바인이라고 있죠. 한스 홀바인. 이거 쭉 갔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할게요. 이거 나중에 설명하면 되고. 한스 홀바인 그림을 아따 많이 가네. 아, 이거 하품도 아름답게 하시네. 자, 요거죠. 복습하는 겸으로 가볼게요. 요거 많이 보죠, 이거? 그렇죠? 예. 그룬드벨트하고 같이 많이 나와요. 이건 대사들 나왔던 거는 이쪽에 있는 왜곡되는 상에 대한 얘기 제가 했고, 푸코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은 오늘 골치 아픈 얘기는 다 빼버릴게요. 오케이. 자, 한스 홀바인이죠. 한스 홀바인 1480년도고, 이 사람의 아버지가 한스 홀바인 더 영거가, 더 엘드가 있고, 한스 홀바인 더 영거라는 사람은 149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뒤르보다는 한 20, 30년 뒤쪽에 있고, 그르네벨트라든지 이런 한스 할퉁 이런 사람들보다 약간 뒤쪽에 있는, 독일 사람보다는 약간 뒤쪽에 있는 스위스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처음에 해서 한 30살 정도 됐을 때에 벌써 이미 루터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한물가고 스위스에 이제 칼뱅파가 일어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막 커나가는 그런 중이었는데 프로테스탄트 중에서 가장 먼저 성상 파괴하는 데가 스위스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화가들이 밧줄 끊긴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루터는 성상 파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먹고 살만해요. 독일 쪽에는. 이게 스위스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갔느냐 하면 먹고 살라고 그 뉘렌베르크 가서 뒤로 있는 데 가가지고도 가고 프랑스 파리도 왔어요. 파리에. 그때 누가 있을게? 나이가 이 사람 1490이니까 거의 프랑스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누가 있을게? 그쪽에 이제 프랑스와가 누구 데리고 왔어요? 다빈치 데리고 왔잖아. 그러니까 프랑스와가 다빈치를 데리고 오니까 이거 어떻게 되면 나도 여기서 장사하겠지라고 해서 갔는데 어떡한다? NO 해버린단 말이에요. 한스 홀바인 너 별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디를 가느냐 하면 영국을 가요. 영국 간다라는 건 뭘까? 영어를 잘 한다는 거죠. 이때 스위스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도구도 하고 별거 다 했겠죠. 짬뽕. 왜냐면 그 나라에 쌓여있는 그 바깥쪽으로 막 이탈리아어도 있고, 그죠? 원래 이탈리아, 베네치아, 밀라노, 토스카노 다 달라요,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1861년도에 대충 독립을 하면서 이제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안 되네. 말이. 제일 골치 아팠어요, 그날.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시칠리아라는 이 남부지방하고 북부에 있는 저 밀라노하고는 현격한 부의 차이가 있잖아요. 위쪽은 훨씬 더 잘 살잖아요. 그렇죠? 자, 이 사람은 토마스 무어. 이 사람은 에라스무스, 철학자, 스피노자 등등에서 이제 이렇게 후예들이 되어가고 있는 영국의 아주 중요한 근간을 이룬, 그러니까 영국이 이때부터 벌써 이미 새싹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거하고 비슷한 게 일본이에요. 받아들일 줄 알아요. 얘들은 들어올 때 일본은 메이지 페리 제독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먼저 만들었던 게 일본은 대학을 다 만들어요. 그때 제가 그거 이야기했죠. 아카데미 미술 아카데미도 이탈리아 사람 교수를 데리고 와서 바로 열어버려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천황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다 양복으로 다 바꿔버려요, 걔들은. 그리고 그 대그룹 같은 미츠비치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내가 잘 사는 것보다 내가 못 사는 거를 자기는 가지고 가요. 그리고 남들이 잘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기업이 저거 나라를 부흥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난 뒤에 그 공을 인정을 해서 다 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걔들은 그걸 딱 주면 지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미술 사고 등등 해서 사회에 기여해요. 자, 영국이 그랬어요. 다음 볼게. 자, 요건 누구? 요거는 세모아. 요거는 에드워드. 자, 1번 와이프. 1번 와이프 누구죠? 본부인. 한스 홀바인의 본부인. 메리 오브 잉글랜드의 엄마. 어디서 시집 왔어요? 카를 5세의 누구다? 이모잖아요. 막내 이모. 그쵸? 그 메리는 누구하고 결혼해요? 메리 오브 잉글랜드는? 필리프 2세하고 결혼하잖아. 그 상상 임신하고 뭐 하다가 안 되죠. 근데 그 전에 누구를, 얘를 먼저 낳았잖아요. 에드워드 6세. 세 번째, 얘는 늦게 낳았지만, 그래도 아들이니까 얘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가 에드워드 6세가 오래 못 살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그랬냐면, 한스 홀바인이 그랬어요. 그때 한스 홀바인이 영국 가서 이제 이걸 그린단 말이에요. 제 기억에는 1530년인가 그래요. 한스 홀바인이 영국에 2번 가요. 첫 번째 한 번 가가지고 한 4년 있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가요. 여하튼, 이래 그리고 난 뒤에 잘못하면은 헨리 8세한테 칼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림 보세요. 이래 그리는 거 좋아하겠어요? 아들을? 이래 그리면 좋아한다면 내가 보기엔 이게 비슷하구만. 요건 세 번째 와이프죠. 여기에 쭉 밑에 있는 계열이 더들러라고 있잖아요. 그게 누구하고? 메리 오브 스코틀랜드하고 something special. 오케이. 자, 다음. 그래서 얘가 왕이 안 되니까 요거는 누구? 덴마크. 요거는 클레버. 4, 5 다 나왔죠, 이제? 오케이. 누가 그랬다? 한스 홀바인. 한스 홀바인이 이 정도 그리면 대단하잖아요. 그럼 엄청 잘 살아야 되잖아. 헨리 8세가 그래 돈을 많이 안 줘. 아주 나쁜. 요게 이제 일찍 죽잖아요. 죽으면서 장난쳐가지고 제인 그레이가 차지하려고 했다가 한 방 가잖아요. 누구한테? 그냥 이 사람이. 얘가 표독스럽잖아. 그죠? 메리 오브 누구? 잉글랜드. 얼마 못 살고 죽고 다음에 요 들어오잖아요. 그쵸? 요 여자는 메리 오브 스코틀랜드. 누구? 엄마? 제임스. 제임스는 누구의? 제임스 6세. 그쵸? 네. 결혼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가 이 사람한테 실무시 이렇게 청혼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이반 4세. 러시아. 나이 비슷해요. 전부 다 1500 요 근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눈이 삐었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한다면 아주 저쪽 러시아는 그 당시에 너무너무나 그냥 아주 야만인 저런 애들하고 어떻게 러시아가 러시아스럽게 좀 된 건 표트르 대제 예카타리나부터 시작을 해서 만들어져요. 그거는 어느 나이냐면 루이 15세의 뽕빠드르 부인하고 예카터리나 앤드 그리고 마리아 테레자 여자가 3명이죠. 그게 철의 삼각의 여자나니까 나이 그렇게 비슷하게 보면 계몽사상 등등 있던 것들이 다 그거니까 고려 외우시면은 역사 어떻게 하다 역사를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이렇게 하면 제가 또 확 잊어버린다. 그래서 호들러가 한스 홀바인의 그림에 상당히 천착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지금 이렇게 하다가 이 작당이 났어요. 자, 다시 스위스로 먼 걸음을 갑니다. 자, 스위스를 보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지도다, 그쵸? 근데 이 지도는 언제 지도냐면
800년도, 832년도. 그분 샤를마뉴라고 프랑스의 대제, 샤를마뉴 대제라 그러면은 프랑스 사람들은 거의 고조선의 환웅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 나라의 왁구를 만든 사람. 중세에서 유일하게 키도 크고 나라를 전체를 해가 어디까지 가냐면 이탈리아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넘어가 가지고 알렉산드르 대왕처럼 전체를 다 먹어버리는. 그래서 이 사람을 신성 로마 황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원래 신성 로마 제국은 이 사람이 생기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나와요. 그래서 신성 로마 황제를 누구한테 칭한다? 그때 로마 교황이 나 좀 도와줘 라고 해요. 롬바르디아인들이 이탈리아를 완전히 점령을 하는데 저쪽에 있는 이슬람에 있는 그때 제가 600, 700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얘들이 이탈리아를 찬탈하잖아요. 자꾸 와서 노략질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슬람 배들이. 그러니까 도와주시오. 누구한테? 샤를한테. 그래서 롬바르디아 정리해주고 이슬람 오는 도적개들 다 막아준 사람이 이 사람. 그 착하다 너. 그래서 이제 왕관 씌워주고 샤를 마뉴 대제를 불러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삼형제가 있었으니 베르딩 조약에 의해서 하나, 둘, 세 개로 나눠 동, 중, 서. 거꾸로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를 만들어줘요. 그게 지금 어디다? 서프랑크가 프랑스가 될 거고 중프랑크가 이쪽에 있는 부르고뉴부터 시작해 작성, 신성, 로마 제국, 앤드 그리고 어디? 이탈리아. 자, 요거는 뭐냐면 이쪽에 쭉에도 작성도 있고 뭐 리투아니아, 보헤미아 등등등등 바바리안, 오스트리아 쭉 있고 이쪽으로 쭉 내려가서 발칸반도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요렇게 만들 때의 스위스는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에 포함되어 있었다? 중프랑크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얘들도 나라가 있었다니까, 스위스가. 그 당시에. 근데 스위스라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나라로 알고 있잖아요. 시계 많이 파는 나라. 그죠? 암이 이렇게 돼 있는 요거, 거기 있고, 뭐 그거 빼놓고는 스위스에 대해서 별로, 뭐 스위스 오로레이오 하는 그것만 알고 있고. 스위스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는 사람 내가 한 명도 못 봤어요. 자, 요때부터 있었어요, 스위스가. 자기 제국이 있었어요. 그 중세 때. 에?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 왁구를 보면, 이게 영국도 나오고 등등 프랑스 다 나오네? 라고 해가지고 했던 게 아까 얘기했던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하고 난 뒤에 30년 전쟁을 하게 되면, 신성 로마 제국인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에서 독립을 해요. 부르고뉴하고 요쪽이거든요. 여기 이제 스위스예요. 요쪽이 이탈리아, 밀라노 등등등등, 사보이 공국 뭐 등등등등. 여기 무슨 나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보헤미아. 여기 아까 전에 말한 폴란드, 리투아니아. 요거 러시아. 그죠? 그 독립을 해요. 그래서 1648년도에 독립을 했어. 잘 살았어. 잘 살다가 프랑스가 나폴레옹이 와가지고 확 뒤집어 엎어버리네. 그죠? 라인강을 통해 완전히 점령을 해버리잖아요, 그쪽이. 스페인도 먹고, 이집트도 먹고, 막 전쟁을 막 일으키잖아, 나폴레옹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을 전체를 다 흔들어 버리니까, 그 당시에는 오스트리아가 되게 큰 나라였어요, 합스부르크가. 얘들이 흔들어 버리니까, 왜냐하면 너무 크니까 안 되잖아. 이걸 흔들어 줘야 프랑스는 덜 위협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저것들끼리 깨지면서 막 새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게 라인 동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라들이 쪼개졌던 게 이제 어느 정도의 왁구를 만들어내요. 그렇게 되는 그 틈을 타서 스위스는 독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고 있다가, 이건 독립을 한 게 아니라, 거기서 그 헬베트라는 공화국을 프랑스 령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고 난 뒤에 나폴레옹이 한판 가잖아요. 1814년 워터루 전쟁에서 한판 끝나고 나니까 세인트 앤드루에서 거기서 끝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스위스는 완전히 다시 독립을 해요. 헬벳 공화국에서. 그래서 중립 지역으로 하는데 절대로 남한테는 간섭하지 않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1848년에 48년 혁명이 생기잖아요, 프랑스에. 그때는 명문화를 만들어서 얘들이 공식적으로 완전히 독립을 하게 된다. 그래서 뭐로? 중립국가로.
남들한테 절대로 해를 주지 않는 그런 중립국가로서 만들어진다. 칼 융도 스위스 사람입니다.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세간티니의 초기 그림이에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엄마하고의 이거는 굉장히 종교적인 상황이 상당히 결부가 되어 있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모자의 어떤 그런 느낌들이 든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걸 하기 전에 세간티니 초기 그림을 한번 몇 점을 보죠. 이거는 거의 보면 세간티니 나이가 1850 몇 년생이면 거의 고갱이나 이런 쪽에 있는 나이예요. 그렇다면 후기 인상파에 접해 있는 그 정도의 연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에델펠트라든지 저쪽에서 유럽에서 이렇게 공부하러 온 친구들 보면 주로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그죠? 르바주, 그리고 이제 그 에델펠트, 뭐 이런 친구들. 자, 요런 것들이 보면서 이제 살짝 자기만의 어떤 색깔들이 나와요. 그 1894년 그림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거의 한 30대 후반 정도 되는, 프랑스 가서 보고 난 뒤에 있는 그림들이 이제 여기에서는 자기 나름의 어떤 그런 색깔들을 입혀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입혀지는데 요런 신화적인 요소에 그 종교적인 요소까지 같이 겹치지만 미술적으로 이 사람이 이 심볼리틱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상징주의의 느낌들은 독일에서 나오는 그런 문학적인 요소도 상당히 강하지만 이걸 많이 써요. 여기 가만히 보면 포인틀리즘이 나와요. 신인상파가 나와요. 그래서 직접 가서 보게 되면 붓터치가 그 폴쉐냐라든지 신약처럼 그렇게 동글동글하게 점처럼은 안 돼 있어요. 이 사람 붓스트로크로 한단 말이에요. 스트로크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강하게 가버리게 되면은 누구 쪽으로 가느냐 하면 반고가 간단 말이에요. 스트로크는 굉장히 가늘게 이 사람은 써서 굉장히 은은하면서 베이거한 어떤 그런 약간의 미묘하고 몽환적인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는 알프스 산맥의, 자, 요런 그림들 보세요. 이것도 초기 그림이에요. 물론 이거는 이제 처음에 갔을 때 정물화 같은 것들은 이렇게 그리게 돼요. 요거는 약간 후기 낭만주의 고야스럽게 요런 식도 초기 때는 그렸어요. 그렇지만 요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그 전묘스러운, 요게 지금 반고의 요 부분에 붓터치를 제가 확인하려고 했는 거. 이게 디비저널리즘, 그러니까 분할주의 어떤 그런 것들을 세간티니가 많이 썼다라는 거. 요런 것들 보면 굉장히, 그죠? 요런 것들은 주로 이제 그 커런, 미국의 커런 같은 애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렸어요. 자, 요거는 초기에 종교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때 동물들과 이런 것들을 혼연일체가 된 자연주의적인 어떤 그런 양상으로 당연히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그리고 외부 환경적인 요소가 스위스한테는 항상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대한 이런 호수하고의 이 느낌과 같이 가져가는 거죠. 이 포인트리즘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양상들. 요거는 마든 하틀리라고 미국의 모더니스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잭슨 폴록 나오기 전에 마든 하틀리, 벤틀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마티즘의 야수파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하틀리. 그 포인틀리즘을 주로 많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사람들이 그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그 과학적인 요소들이나 이런 지성주의에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미국 쪽에. 이것도 마찬가지. 굉장히 포인틀리즘이 강하죠. 그죠?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상징주의가 굉장히 더 강하게 느껴지는 이런 양상들을 보면 그렇게 보이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프랑스적인 인상파적인 요소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포인트리즘이나 디비저니즘으로 성화시켜서 종교와 뭔가 이런 것들로 성화시켰다. 이런 빛도 보면, 그리고 이 모자하고의 관계에 따르는, 왜냐하면 특히 이 알프스가 굉장히 대지하고 이 산하고의 관계로 봤을 때에는 그 테르메르처럼 여자의 자궁적인 어떤 요소를 봤을 때에는 성모자의 느낌들이 상당히 강하게 들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투마더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조 드라투라 같은 이런 테네브리즘을 그대로 잘 살려있는 이런 약간의 초현실적인 초이데아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을 저렇게 만들어내는 것은 호들레에서 나타나는 패럴리즘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럼 이때 1880, 90년대로 갔을 때는 이 무의식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이 집단적으로 융이나 프로이트에 의해서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 꿈의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900년대에 나오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심볼리즘이 상당히 강한 쪽,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샤반느나 르동에 있는 심볼리즘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굉장히 정적이에요, 그죠? 친구들은. 근데 희한한 것은 이 종교적인 프로테스탄트에서 칼뱅에서 가장 먼저 성상 타계 운동이 벌어진 나라치고는 조금, 그리고 이네들은 주로 이탈리아하고 되게 가깝기 때문에 이탈리아 쪽으로 많이 가서 공부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얘도 지금 엄마 아버지 다 죽고 난 뒤에 이탈리아에 가서 누나하고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들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포인트리즘이 굉장히 강해요. 세간티니 뮤지엄이 있습니다. 그죠? 가보셨죠? 가보셨죠? 네. 제가 다음에 제 비행기 나오면 같이 가죠. 네. 제가 모시고 갈게요.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게. 네. 장소도 상당히 그 정경 좋은 장소에 이렇게 만들어서, 보세요. 구름 보십시오. 존 컨스터블의 구름하고는 상당히 다른, 이게 뭔가 이 견고한, 이 퍼져 있는, 날려 있는 게 아니라 픽스되어 있는, 고정화가 되어 있으면서 자연의 의인화가 되어 있는 뭔가 신의 존재, 계시 이런 것들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그렇죠? 네, 둘 다. 이건 초기의 마드, 후기, 항상 동물하고 같이 굉장히 케고로적인, 그리고 스피노자적인 자연주의 발상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다. 세간티니가 그 자기 친구가 이렇게 조각을 해줬던, 아주 멋있게 이런 것들을 보면 베클린 냄새가 나죠. 베클린도 스위스 사람이다. 그죠? 베클린. 이런 것들은 나레이션은 굳이 안 해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데에 방해를 줄 것 같아서 굳이 저도 잘 모르고 뭐 망자에 시각하는데 제가 망자가 안 돼 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혼자 조용히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앞서 이야기했던 브링리가 그 미술 보는 The Ways of Seeing을 하나 팁을 준 게, 이 사람은 자기가 그림을 볼 때는 처음에 갔을 때에 지금 내셔널 갤러리에서 하는 식으로 미술에 대한 정보를 절대로 안 본답니다. 예. 일단 그냥 가서 우리가 차가 예열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워밍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나도 그렇고 감상자도 그렇고 저쪽에는 작품도 그렇고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 1분 내지 2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림만 마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몰랑몰랑해질 때
그때 생각을 해서 이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1분에서 2분의 예열 시간을 가지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감명 깊었습니다. 맥클린이 이런 거 잘해요, 그죠? 그리고 피슬리 알죠, 피슬리. 꿈, 이런 거. 그쵸? 그 스위스 사람이에요. 그거는 내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스위스는 친영 국가예요. 영국을 되게 좋아해요. 오스트리아도 친영 국가예요. 베클린인데, 요거는 베클린 제자가 이제 나중에 죽고 난 뒤에 비슷한 거를 그렸던 거고, 초기의 그림들인데, 약간의 낭만적인, 그거는 낭만이라고 해요. 여기에 보면 이게 외줄이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바니타스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바이올린 하고 있는 자기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리플렉션 하고 있는.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단아하고 강해요. 스위스 사람은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남자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죄송해요. 대충 다 아니고. 오늘 말씀드리는 화가들만. 허들로도 이렇게 생겼어요. 초기 대생했던 그림들이고요. 이런 것들 보면 되게, 컨스터블하고는 상당히 다른 양상의 면들이 굉장히 클리어하고 명징하죠. 그죠? 이 라인이 되게, 요거를 보면은, 이런 것을 그렸을까? 라고 할 정도의, 요런 거 보면 요런 게 딱 생각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앙소르. 이런 식으로. 베클린이고. 이런 거 보면 되게 기괴하고. 그죠? 요런 거 보면 또 되게 초현실적으로 나오는 르네 마그레트에서 나오는 제국의 도시처럼 그런 것들을 차용을 잘한 되게 유머러스한 요게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데드 마스크를 이렇게 비슷하게 조각을 해서 요렇게 벽에다가 붙여놨대요. 베클린 작품에. 되게 귀엽잖아요. 그죠? 요런 거였고. 요거는 다른 스위스 화가예요. 그러니까 스위스 화가들이 전체적으로 심볼리틱한데 상당히 오스카 춘인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요런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는 스위스라기보다는 그 국경에 있는 독일 화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체가 부서졌다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확장하기 때문에 나라의 개념이 예를 들어 베를린이라든지 막 확실한 지역 아니면 어느 지역일까라고 하면 참 알기 어려운 정도. 강하죠? 이 사람이에요. 대부 1920년, 30년 정도에서 거의 저쪽에 프랑스로 보면 앵그르 같은 이런 장레옹 제롬 같은 이런 클래시즘, 고전주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알버트 앙크. 저쪽에 있는 스카게 있는 마이클 앙크하고는 다른 알버트 앙크는 주로 고전적인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던 사람. 오케이. 그리고 이 사람은 루티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있고. 자, 이거는 잘 아는 허들러. 자세히 안 하는 이유는 맛배기이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집중할 수 없고 그림의 사조만 설명을 하면서 이 심볼리틱이라는 무드를 그 나라에 가지고 있었던 중립적인 요소, 자기네들이 나라에서 처해 있던 상황에서 이 나라들은 특히 스위스는 18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을 해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잘 살았다 그러지 못 살았다 그러겠어요. 1500년대, 1600년대는 어땠을까요? 완전 거지예요, 거지. 돈이 없어요, 돈이. 왜냐하면 작물이 없잖아, 거기가. 거기서 뭐 시계를 팔 수도 없고, 그죠? 시계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데니까. 그리고 애들이 또 되게 강하고 크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세단 말이에요. 용병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옛날에 게르만족하고도 싸워서 얘들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때 게르만족의 이동이라는 거 있죠. 게르만족의 이동, 게르만족이 뭐냐면 로마 제국이 있을 때 로마는 그 당시에 그리스에서 만들어졌다가 로마가 만들어지고 나 로마 제국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냐면 그리스가 BC 한 300, 400 이럴 때 이제 서서히 망가지고 있는 아테네가 이렇게 갈 때, 그럼 요때 로마는 BC 5, 600, 6, 700대 무르부터 시작해서 얘들이 이제 신화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거의 비슷하잖아, 이름이.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오는 상황에 얘들은 이렇게 되면서 얘들은 망가지고 쭉 와가지고 이제 로마 제국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BC 한 4, 500부터 만들어져요. 쭉 와가지고 300년도 되면서 이제 그 밀라노 청령회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죠? 그 300년 좀 더 있다가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저쪽에 콘스탄티노플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제 2의 수도를 일로 옮긴단 말이에요. 그 좀 있다가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둘이 나눠가지고 형, 동생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 동로마, 서로마 만들었네? 근데 만들고 나니까 이 서로마가 약하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이쪽은 저쪽하고 붙어가지고 먹고 살 게 되게 많잖아요. 그 서로마는 먹고 살 게 없어요. 이쪽은 왜 먹고 살 게 많으냐 하면 페르시아부터 시작해 중국까지 교역을 엄청나게 할 수 있잖아요. 먹고 살 게 많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농사하고 땅들이 되게 좋아요. 여기는 옛날에는 프랑스가 별로 척박한 땅이에요.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요즘은 뭐 포도주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날지 모르겠으나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얘들이 그쪽에 있는 게르만족이나 이런 쪽이 어디냐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저기 보헤미안하고 요쪽에 발칸반도하고 요 무렵에 쫙 산단 말이에요. 얘들이 빠글빠글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용병처럼 이렇게 오늘은 임마한테 와가, 야, 너 아르바이트 좀 해. 이 나라하고 싸울 때 네가 좀 해. 임마 와가 도와줘요. 그러니까 한참 하고 나면 이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가. 돈 받고 이제 끝나고 전장, 다음에 보자. 근데 옛날에 얘하고 싸울 때 이 나라에 또 가네. 그것도 싸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들은 전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용병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무슨 막 게릴라 이런 거 목숨 내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싸워요, 그냥. 직업처럼. 그렇게 먹고 살던 애가 점차적으로 아까 전 말씀드렸던 1648년에 이제 30년 전쟁 딱 끝나고 나니까 독립을 하잖아요. 신성 로마 제국에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에서 뛰어나온단 말이에요. 독립하나요? 그러면 만세 했단 말이에요. 하고 나니까 먹고 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못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폴레옹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헬벳 공화국을 만들어가 프랑스 속국이 됐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프랑스 속국이 되니까. 근데 독립을 하라네? 독립을 했어. 독립을 해가지고, 그래 쭉 있던 터가 나폴레옹 끝나고 1814년, 1830년도에 7월 혁명이 생기잖아요. 이때부터 얘들은 막 너무너무 복잡해. 사회주의 혁명 때문에. 온 동네 사회주의라네. 다 나와. 막스 레닌부터 시작해가 막 푸르돈까지 막 나와가지고 막 하네. 그걸 쭉 하고 있던 터에 48년 정도 되니까 이제 안 하던 종교전쟁을 하네요, 얘들이. 한 번도 내전을 안 했어요, 얘들은. 다른 애들은 뻑하면 내전하고 찔러 죽이고 다 하는데 얘들은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칸톤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저것들끼리. 요런 지역별로. 그 말도 달라요. 근데 얘들은 종교전쟁을 하는데 카톨릭과 기독교가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카톨릭은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이탈리아에 있는 애들이 이제 로마에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제 팽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거 나라 저 밑으로는 시슬리 이쪽으로 못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때 시슬리하고 이런 건 누구 땅이냐? 프랑스 땅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올라오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올라오냐면은 사보이 공국부터 시작해서 밀라노까지 올라오다가 스위스까지 막 온단 말이에요, 카톨릭이. 그래서 독일까지 올라가서 이탈리아의 그 오페라하고 이런 베르디의 오페라나 건축 같은 것들이 프랑스로 내 안 간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체르니니라든지 이런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 얘들의 보르미니 이런 애들의 건축의 그 화려한 것들이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이라든지 베르사유 궁전에 있어 없어요? 없잖아. 왜냐하면 얘가 와가지고 베르니니가 와서 이제 루이 14세한테 나 여사모사 이렇게 짓겠습니다. 너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 그리 짓지 마. 그런단 말이에요. 왜?
신성보다 군성이 더 강하니까 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굉장히 타이트한 고전주의의 그 양식으로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겨우니까 뭐가 나오느냐면 로코코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루이 14세가 너무 오랫동안 했잖아요. 저거 아들부터 시작해서 정손자까지 다 죽어버리니까 자기가 오래 살았어 또 그러고 1650년부터 1715년까지 했으니까 엄청나게 왕 중에 제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면 이탈리아에 있던 그런 바로크들이 처음 다 독일로 올라가요. 그리고 독일에 가보면 제대로 된 이탈리아 건물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쾰른 성당부터 시작을 해서 오히려 프랑스 성당보다 더 화려하잖아요. 그 독일은 무슨 국가예요? 개신교잖아. 프로테스탄트잖아. 근데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걔들은 그렇게 해요. 건축은.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그런 식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이 갔단 말이에요, 얘들은. 그 스위스에 가서 종교전쟁을 해서 1848년부터 시작해서 한 5년인가 했어. 그래서 이제 얘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프로테스탄트가 100%가 아니라 한 50%? 카톨릭도 한 40%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얘들은 종교가 너무 많아 있게 제 생각에는 되게 종교인들이 많을 것 같아요, 동네. 잘 모르겠으나. 그래서 굉장히 세간티니의 그런 종교적인 그림도 그때 그 나이치고 종교적인 그림을 그렇게 오랫동안 잘 안 그린단 말이에요. 호들러의 그림을 보면 호들러도 1850 몇 년이면 거의 누구냐면은 빠른 고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의 디비니즘이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종합주의, 클로에장이라 그래요. 그 종합주의라는 것은 그 주위에 테두리에 검은 거 칠해가지고 하는 고갱의 그 그림의 양식들 있잖아. 퐁텐파. 그죠? 네. 거기 그림들하고 양식이 어때요? 상당히 일맥상통하잖아요. 여기 라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보면 컬러는 달라도 상당히 나타나는 양식들은 참 보기 드문 유니크한 그림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림 중에 이래 그리는 나라도 없고 사람도 없었잖아요. 1850년 사람들 대보시라니까. 없어요. 그때 인상파, 후기 인상파, 세잔 그림도 이렇게 안 그렸잖아요. 그렇죠? 물론 약간의 모양으로 보면 세잔틱하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가버려요. 왜냐? 이거는 뭐냐면 노동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정치 얘기죠. 그 당시에 전 세계적인 1848 혁명부터 시작을 해서 1800년도 1890년 100년 가게 되면 대부분 카톨릭은 카톨릭 민주 사회민주당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사회주의자가 돼요. 그리고 자유민주당, 공산당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계급투쟁을 통해 가지고 다시 전복하는 막스 레닌주의로 넘어가는 그런 시절이었답니다. 전체 다 그래요.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다고. 그때에 아마 이 사람도 상당히 경도를 당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한스 홀바인 했고요. 자, 호들러의 풍경화는 상당히 독특해요. 칼라도 독특하고 얼핏 보면은 클림토도 되게 독특한데 그 사람은 굉장히 정적이고 컬러풀한 것은 이 사람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그리고 되게 원색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양 자체가 굉장히 단순화돼요. 오히려 클린턴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면서 디테일 쪽으로 가버리고 이런 상황으로 갔는데 미국의 철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림들이 되게 많아요. 미국 보면. 자, 여하튼 자, 이런 그림의 양상들을 보면 또 비슷한 사람이 하나 싹 나와요. 이래가 버려요. 펠릭스 발라통이에요. 발라통의 컬러도 되게 생면화스럽고 되게 비비드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스위스가 세간티니에서 굉장히 포인틀리즘으로 갔다가 이 디비저널리즘으로 해서 분할주의로 갔다가 호들레에서 뭔가 세잔틱하면서 이 고갱의 종합주의로 가면서 이게 약간 제 생각이에요. 막 뭉쳐져요. 솔리드하게. 그러다가 절정을 잃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펠릭스 발라통은 완전히 평면화의 대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비슷비슷해요. 전부 다. 피에르 보나르, 모리스 더니 전부 다 비슷비슷. 자, 보세요. 이제. 이거는 저번에 그때 에드워드 호프 할 때도 제가 한번 그림 설명드렸잖아요. 거의 둘이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거의 한 100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림. 자, 이거 보세요. 그죠? 이게 펠릭스 발라통이에요. 이것도. 초기에 펠릭스 발라통도 이런 식으로 에우로파 이거는 소 알죠? 뭐 갤럭시, 뭐 젖소 이런 거 등등. 제우스. 예.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 신화가 있는지 없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 증명할 수 있으면 해도 되고, 증명 못하겠으면 그림으로 설명해 보시오 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미학과 학생들한테 시험 쳐도 상당히 괜찮은. 근데 교수들이 그렇게 문제를 낼 수 있는 아주 용감한 우리나라 대가들의 교수는 나는 하나도 없다라고 봐요. 대한민국은. 예. 안 해요, 그 사람들. 자코메테야. 조반니라는 것 자체는 올드. 그죠? 그럼 올드 자코메티니까 아버지죠. 누구? 알베르토. 예. 이 사람도 나이 다 비슷비슷해요. 친구예요. 세간티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호들러 다 친구예요. 이탈리아에, 그러니까 뭉쳐가 잘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쿠노 아미에트라고 있어요. 똑같아요. 자코메테하고. 그래서 똑같으니까 찾아가지고 올리려고 하는데 귀찮아서 손이 아파가 안 올렸어요. 쿠노 아미에트도 똑같은 화가예요. 네. 얘들은 또 되게 의리가 좋아요. 네.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조금은 다르지만 세간티니 냄새도 나고 호들러 냄새도 나고 상당히 두 개를 잘 믹스한. 조반니 자코메티는 되게 실존주의의 아들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강한 사유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다. 되게 매력적으로 그림을 그렸죠. 자, 아우구스토 자코메티는 조반니 자코메티의 사촌, 그러니까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작은 아버지, 삼촌, 스테인글라스를 한 사람이에요. 스위스나 독일 쪽에 있는 스테인글라스는 아시다시피 최고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이런 거 했고요. 알베르토 자코메티 초기 그림이에요. 네. 디에고 자코메티는 동생이에요. 그 잘 등장하는 형제예요. 형 동생이 이렇게 초상화 그려주고 하면서 서로 보고 했던 조각가예요. 형하고 비슷하죠? 그쵸? 브루노 자코메티도 있어요. 아들 3명.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가족적인 게 되게 강해요. 이탈리아의 그런 유니피케이션을 그대로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위스 사람들은 이게 서로 끈적끈적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있는 그런 집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가입니다. 건축가로 유명한 사람이 르꼬르비지에 아시죠? 그죠? 네. 그리고 브루노 자코메티 이야기를 했고, 이 사람 모즈, 네.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파울 클레 아시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나이가 이제 조금 이 사람보다는 약간 뒤에 1881년 피카소 나이로 보시면 돼요. 피카소. 근데 이 사람하고 같이 잘 다녔던 사람이 간딘스키예요. 이 사람은 제가 지금도 이렇게 분필 한 자루 딱 들면 1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되게 재미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잠깐만 이야기를 하자면 음악가, 와이프는 피아노 선생, 아들도 음악,
다 좋아해요. 파울 클레의 엄마도 너무너무 훌륭한.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 독일 계통의 이런 쪽은 음악이 되게 강해요. 네, 음악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은 미술을, 이 사람이 돈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돈을 전체를 아버지가 철강 회사를 했는데 자기 할아버지 말 안 듣고 도망을 가서 미국에서 아장스망으로 지 멋대로 살다가 왔어. 그래 철강 회사하고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였어요. 그래 벌였는데 이제 그것도 하다가 그 자식이 있는 게 3명이 죽어버리네. 큰아들은 미국 가서 행방불명.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업 끝 접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을 신탁을 해서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요. 그때 주식이 대박이 나가지고 100배가 올라가지고 그때 유럽 전체를, 오스트리아를 하나 살 정도의 돈. 비트겐슈타인이 혹시 빈 가보셨어요? 비트겐슈타인 집에 안 가봐요. 궁전. 네, 완전 궁전. 그래서 내가 이 카드 한번 또 어디로 다른 데 가요. 뭐 이야기했어요? 비트겐슈타인이 왜 나왔지? 맞아. 그래서 이 집도 음악이 장난이 아닌 집이에요. 저거 큰 누나, 얘는 대부분 다 마르가레타, 마리따 뭐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그리고 자기 그 형도 엄청난 유명한 작곡가,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요새 머리가 나빠가지고 바로 위에 형이 있어요. 되게 친한 형인데 전쟁 갔다가 한 팔이 잘려요. 잘려서 왼팔로 피아노를 쳐요. 그러니까 이 작곡가가, 어디에 있는 작곡가가 이 형을 위해서 작곡을 해줘. 한 팔로 연주하는 피아노고. 그래서 돈을 이제 유산을 줄 거 아니에요. 줬어. 비트겐슈타인 노 했단 말이에요. 노 하면서 자기 형들, 동생들한테 다 줘라. 그리고 난데 사회에 기부한 거 별로 없어요. 다 저거 형들 다 줬어. 근데 클림트가 그렸던 하얀 옷 입고 있는 여자 있죠. 마르가레텐강 그 비트겐슈타인의 누나예요. 그 사람 남편이 미국 사람인데 전부 다 미술 다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돈 제일 많이 줬어. 만약에 내가 비트겐슈타인 내 동생이라 그러면 막내인데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 그럼 신탁을 걸어서 얘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야, 아니 나 필요 없어. 엄청난 돈이 왔는데 오스트리아 정도 살 돈이라 하면 한 수백조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돈으로 따지면. 그럼 그 돈이 하나 앞에 최소한 돈 한 10조 내지 20, 30조는 갔는데 얘 돈 지가 다 먹고 싶어. 그러면 네가 하든지 은행에 넣어놓으면 될 거 아니야. 한 놈도 안 그랬대. 그건 책에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나머지 돈 중에서 이제 떼가지고 우리나라 그 오스트리아를 위해서 사회에 기부를 하는데 얘는 프롤레타리아 도와주는 건 한 개도 없어요. 이 비트겐슈타인 그런 애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기부를 했는데 이런 거 속으면 안 돼. 누굴 줬냐면은 예술가하고 그 사회, 이 사람이 약간 캐고로적인 반고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약간 소셜리스트에 들어가. 막스 레닌주의에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의 저널리즘하고 그런 사회 저명가들한테 돈을 주고 음악가한테는 누구를 주느냐 하면 음악가가 아니라 유일하게 코코슈가한테 줘. 크림트가 하니까 개뿔 뜯으면 그럼 크림트한테 크림트가 그렇게 빈 비엔나를 할 때 자기 아버지가 그 돈 다 대줬어요. 거기 학교 짓고 막 이럴 때에. 근데 비트겐슈타인은 코코슈가한테 줬는데 그렇게 이제 그 아주 유명한 무질이라고 뭐 그 주위에 있는 그 뭐 그런 사회적인 그 사회 혁명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야 슈타인 저기 코코슈가 한번 만나보려고 했는데 내가 걔 왜 만나? 그 구질구질한 애를. 아무튼 그렇게 안 만났고 음악가는 알마부터 시작을 해서 쉔베르크까지 다 줬어요. 음악은. 전부 다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강해요. 파울 클레는. 그림에서 리듬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최연소로 바우하우스 있죠. 그레피우스의 바우하우스에 입학을 해요. 파울 클레.
이거는 잘 모를 거예요. 네. 못 들었을 거예요.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내한테 데리고 와요. 몰라, 이거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바우하우스에 취직을 하는 게 전쟁 끝나면 1917년, 18년, 요럴 때 유행 독감암 생겼잖아요. 17년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3.1절 그때 난리 났잖아.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때 많이 죽은 사람들이, 많이 죽은 게 아니라 실내 죽고 많이 죽었잖아요. 유일하게 살아난 사람이 에드워드 뭉크. 걸리고도 살아나, 이 사람은. 아, 강해. 에? 그게 스페인 독감인데, 그래서 이제 전쟁 끝나고 자기 아버지 백으로 돈 좀 있으니까 그 공군 부대 막창 안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얘는. 그때 군대에서 그린 그림도 많아. 그러니까 얼마나 전쟁을 황당하게 했으면, 비트겐슈타인은 가가지고 완전히 전쟁에서 험한 데를 다 가는데, 얘는 구석에 처박혀가 놀고 있어, 파울 클레는. 그 그림을 그렸어. 이 사람이 그러고 난 뒤에 나와가지고 1920년도에 바우하우스 그로피우스에 교수로 가요. 교수 1대 바우하우스는 기능을 살리자는 거예요. 공예품이 미술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내세운단 말이에요. 오케이. 뮌헨에 세우죠. 그래서, 이턴이라고 있어요, 이턴. 이턴 보면 이렇게 칼라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리히트, 게르하르트가 보면 요즘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들잖아. 그거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색 대조표를 만든 사람이 이턴이에요, 이턴. 바우하우스의 초대 교장. 이제 그걸 가르쳤어. 그걸 했는데 약간 그리피스하고 안 맞으니까 너 나가!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누구? 간딘스키하고 이 사람하고. 그 몇 년 동안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나는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교수 생활을 계속 못 하겠다. 그 다른 데로 가겠다라고 해서 갔어요. 그 가서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 얼굴이 이런 얼굴이 아니에요. 되게 잘생겨서 귀엽고 전신경화증이 와요. 전신경화증이라는 것은 피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이렇게 관절이 다 굳어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숨쉬기도 곤란해져요. 자, 이 그림을 보면 구상도 있고 기하학도 있고 색상도 있고 색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믹스해서 여기에 언어까지 이뤄서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사람이 파울 클레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음악에다가 색상에다가 모든 종합예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였단 말이에요. 화가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어떤 부분을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이 화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것들 보면 느끼는 바가 상당히 있을 거예요. 이건 말로 설명을 하게 되면 이건 안 돼요. 네, 한계라 그러면 말로 설명을 해서 뭐 예사무사 이렇게 하겠는데, 제가 파울 클레 내면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있는 대로 느끼면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내용에서 제가 이야기해버리면 완전히 선입관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모양들이 여러분들한테 뒤쓰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파울 클레는 그래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그랬죠. 표현할 수 없으면 침묵해라 그냥. 그래서 침묵해서 말하지 않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침묵하라는 게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안 하고 난 뒤에 그 공간을 넣어놓으면 이 공간에 들어오고 싶어서 미치잖아요. 그래서 철학이 더 넣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보면 인터넷 들어가 보면 침묵, 그 말은 되게 많이 나와요.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이라 하면 니 모르니까 말하지 마, 이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것만 알고 있으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 보세요.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뭔가 되게 차일디시하죠. 그렇죠? 원초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릴 때 자기 아들하고의 어떤 그런 드로잉 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혹시 시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파울 클레는 제가 옛날에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가 스위스 하다가 내가 안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하고 나니까 다시는 파울 클레를 하기 싫어. 이 사람 되게 재미난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쵸? 예. 그냥 즐겁잖아요, 이렇게. 그죠? 뭔지 모르겠는데. 이 오펜하임은 우리 알아요. 예, 예. 피카소하고의 어떤 에피소드. 초현실주의자고. 요거는 진 클레라는 사람인데, 1923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김창렬, 박서보 이런 때 있는 사람들에.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었죠. 예. 요거는 요즘 그 스위스의 피쉬 앤드 데이비드 바이스라는 사람인데, 막 이렇게 여기다가 수영장 만들어가 물 막 돌리고 막 이런데, 그래서 되게 액티브한 사람이에요. 요즘 제가 상당히 이게 중국을 되게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윤윙인가 윤왕인가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얀페이밍이라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옛날 우리 마스터피스를 자기 나름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주 매력적이에요. 그래요? 아라리아 미술관. 미암소. 보신 것 같아? 되게 멋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술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에 나는 상당히 동의하는 게, 왜냐하면 옛날에는 모든 것들이 본질에서 이데아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본질에 거기에 있는 아우라, 원본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이제는 시뮬라크르 시대잖아요. 시뮬라시옹 시대니까 본질과 이거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니체식으로 거기에 병든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구조관념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많이 세우다 보니까, 편견과 선입관을, 거기서 그냥 우리는 병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깨쳐나와서 이쪽으로 새로운 어떤 시대를 맞이해야 된다라는 걸로 이제 우리가 니체하고 이야기를 저번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그게 시뮬라시옹이에요. 그러니까 아우라, 카피, 오리지널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예. 등소평이에요. 근데 되게 매력적으로 이걸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등소평은 그대로 했는데 라고 하지만, 야, 독특하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거죠. 끝났나요? 끝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십시오. 네. 마지막 거요? 제일 마지막이에요. 요건가요? 네. 요거? 네. 이게 로팍에서 하는 거네요. 우리나라 지금 테오다로 로팍 서울이 아니라 다른 데 같아요. 느낌이. 우리나라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안 가봤어요. 이건 SNS에 오늘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저는 항상 강의하는 목요일 아침은 SNS를 열심히 봐요. 그래서 혹시나 요새 나온 게 없는가 싶어서 보니까 쫙 돼 있더라고요. 이 사람께. 이 사람 처음 봤는데. 근데 요즘 이제 이렇게 중국 애들이 이렇게 선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액티비티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우리 한국도 조금, 왜냐하면, 우리도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이거, 의대를 좀 줄이고, 의대를 줄이고, 예술이나 이 화가 쪽으로 사실은 이게 좀 많이 이렇게 벤틸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예술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